안녕하세요. 에스더입니다. 2018년도 5월 18일 기사입니다. 돈을 잘 빌려주는 왕서방 외교의 두 얼굴. 마치 1일 막장 드라마의 제목 같죠? 자, 이런 막장 스토리가 드라마 속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현실 세계에도 명백하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돈을 잘 빌려준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마치 사채업자와 같은 사채업자가 주인공인 그런 드라마 냄새가 납니다. 자, 이 드라마의 주인공은 다름 아닌 바로 중국입니다. 중국. 왕서방의 두 얼굴이라는 이 드라마의 시놉시스 함께 보실까요? 첫 번째, 빚을 못 갚으면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한다. 사채업자의 대표적인 특징이죠. 그리고 그 대상 국가들이 대부분 스리랑카, 바투아누, 통가. 여러분 이런 나라 이름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듣도 보도 못했던 이상한 국가들. 자, 이런 데에다가 돈을 빌려주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를 빗대어 얘기해보면 저소득층, 그죠? 영세 자영업자, 이런 사회 취약계층, 사회적 약자들에게 돈을 빌려주는 특징도 사채업자의 또 다른 특징입니다. 또 재미있는 특징은요. 이런 중국이 왕서방입니다. 이 주인공인 왕서방이 군사기지를 세우고 이 지역들의 항구를 접수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조폭 조직을 동원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의 세력을 확장시키는 겁니다. 자, 사채업자들 특징이 이렇게 폭력 조직과 연계되어 있다. 여러분, 똑같죠? 중국은 이런 식으로 돈을 빌려준다라는 명분으로 그 지역에 들어가서 그 지역을 조금씩 야금야금 장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조폭까지 보내가지고 말이죠. 조폭이 다른 말로 하면 군사기지입니다. 그래서 원래 그 지역을 장악하고 있었던 주변국인 인도와 호주가 부글부글 끓고 있다라는 소식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시놉시스만 잠깐만 봤는데도 아주 스펙타클하고 역동적이고 재밌겠죠? 중국이 아시아태평양 지역과 아프리카 국가들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돈을 빌려준 뒤 이를 외교 군사적으로 이용하는 부채 외교를 벌이고 있다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제가 딱 첫 문장을 읽었을 뿐인데 이 드라마 스토리의 결말을 제가 알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도 알 것 같으시죠? 그래서 이렇게 돈을 빌린 못 사는 영세 국가들이, 소규모 국가들이 돈을 갚았을까요? 못 갚았을까요? 당연히 못 갚았겠죠. 자, 그럼 그 다음 순서가 뭐가 되겠습니까? 장기 팔고, 처자식 팔고, 집문서 이런 거 다 뺏기고. 아, 진짜 이런 시나리오는 나도 쓸 수 있겠다. 근데 그런 시나리오가 여러분 드라마가 아닙니다. 실제 일어나고 있는 국제사회에서 실제 일어나고 있는 실제 상황입니다. 자, CNN은 17일 미 하버드대 케네디 스쿨의 샘 파커 연구원과 가브리엘 체비치 연구원이 공동 집필한 보고서를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다. 야, 영세 국가 이름들 다 나오네요. 미얀마, 라오스, 캄보디아 등 16개의 국가가 중국의 부채 외교의 대상이며 파키스탄, 지부티, 스리랑카는 특히
취약한 상황이라고 이들은 분석했다. 부채 외교의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중국의 1대1로 프로젝트다. 중국의 1대1로는 전 세계의 무역 루트를 장악하고 있는 미국의 눈치를 보지 않고 자기만의 독자적인 무역 루트를 개발하기 위해서 중국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죠. 중국은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아시아와 아프리카, 유럽의 무려 68개국에 최대 8조 달러, 한국 돈으로 약 8,653조. 제가 이 8,653조에 대한 감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산기로 계산을 해봤습니다. 한국의 2018년도 예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국가 예산이 430조입니다. 자, 우리나라 2018년도 1년 예산이 430조인데 이것을 8,653조로 나눠봤습니다. 그랬더니 대략 20년, 우리가 20년간 쓸 수 있는 예산의 돈을 이렇게 전 세계 68개국에다가 막 뿌린 겁니다. 막. 와, 진짜 대단하다. 얘네들은 뭘 믿고 이렇게 도전적으로 적극적인 마케팅을 하는 걸까요? 대박입니다. 이렇게 무지막지한 우리 대한민국의 2018년도 기준으로 20년간 쓸 수 있는 돈을 전 세계의 1대1로 상의 국가들에게 뿌리면서 얘네들이 노리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국유 기업을 통해 개발도상국에게 도로, 철도 등의 건설 자금을 빌려준 뒤에 이를 갚지 못하면 군사, 정치적인 대가를 받는 방식이다. 자, 사례를 함께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중국이 이를 통해서 영토 분쟁 중인 남중국해에서 영향력을 높이고 인도와 호주 같은 지역 경쟁국을 견제하면서 주변국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아, 인도와 호주 하면 떠오르는 것이 있죠, 여러분. 인도, 태평양, 방어선. 인도와 호주는 인도태평양 방어선 상의 주요한 거점 국가입니다. 바로 다음에 사례가 하나 나와 있습니다. 중국이 이를 통해 영토 분쟁 중인 남중국해에서 영향력을 높이고 인도와 호주 같은 지역 경쟁국을 견제하면서 주변국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여러분, 인도와 호주 하면 딱 떠오르는 단어가 있어야 됩니다. 바로 인도태평양 방어선이라는 단어입니다. 인도와 호주는 인도태평양 방어선상의 주요한 거점 국가입니다. 이것이 바로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하고 있는 인도태평양 전략입니다. 이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중요한 거점 국가가 보시다시피 인도, 그리고 호주, 일본, 당연히 미국이 중심이 되겠죠. 트럼프가 이렇게 인도태평양 라인을 구성한 것은 바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인도와 호주 이 태평양 전선이 중요한 이유는 이것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레이시아의 말라카 해협을 통해서 들어가는 이 라인이 중국의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루트인 것이죠. 왜냐? 중국에서 필요로 하는 전체 원유량의 80%가 이 말라카 해협을 통해서 수송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중국은 기존에 이렇게 미국이 만들어 놓은 기존의 질서를 거부하고 자기만의 독자적인 루트를 이렇게 개발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중국에서 구상하고 있는 해상 1대1로 루트입니다.
미국의 입장에선 중국이 이런 식으로 기존의 항로를 이탈하려는 행위가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왜냐? 미국의 입장에서는요, 자기가 만들어 놓은 기존의 그 질서 속 안에 있는 질서를 만들기 위해서 투자한 금액이 어마어마하고 또 그것을 유지하기 위한 유지 비용도 어마어마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기존에 자기가 만들어 놓은 질서, 그 무역 루트가 파괴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중국은 강력한 군사 대국인 미국과 전면전으로 싸울 수는 없기 때문에 이 측면전으로 나서는 것이죠. 그 대표적인 측면전의 사례가 바로 새로운 항로, 즉 1대1로를 개척하는 것이고 또 그 1대1로상의 소규모 영세 국가들을 자기 속국화해서 군대를 파견해가지고 미국의 군사 패권에 도전하는 시도를 하는 것입니다. 중국이 영세 소규모 국가들을 자국의 군사 기지화하는 그런 전술은 바로 이렇습니다. 중국이 자국의 국유 기업을 통해서 개발도상국의 도로나 철도 등의 인프라 건설 자금을 빌려준 뒤에 이를 갚지 못하면 군사 정치적인 대가를 받는 방식이다. 오호. 그저 웃음이 나옵니다. 어째 이렇게 중국은 깡패스러운지 조폭스러운지 참. 딱 사채업자 아닙니까? 고리로 아주 비싼 이율로 돈을 빌려준 다음에 그 다음에 돈을 못 갚는 걸 알고 빌려주는 거죠. 그죠? 영세한 사람들이 갚을 돈이 어디 있습니까? 갚을 돈도 없는데 갚을 그 비싼 이자가 어디겠습니까? 알고 빌려주는 거죠. 자,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집문서 가져가고 집문서라도 없으면은 장기라도 팔고 팔 장기라도 없으면 처자식까지 팔아야 되는, 그죠? 그런 극단적인 상황에 내몰리는 게 바로 이 사채업의 특징 아니겠습니까? 가난한 국가에다가 돈을 이빠이를 빌려주고 그리고 돈을 못 갚았을 때는 군사 정치적인 대가를 받는다. 한마디로 땅 문서 내놔라. 집 문서 내놔라. 몽땅 달라 이겁니다. 중국은 이를 통해서 영토 분쟁 중인 남중국해에서 영향력을 높이고 인도와 호주 같은 경쟁국을 견제하면서 주변국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중국은 스리랑카에 한반도타 항만 건설 자금 수십억 달러를 빌려준 뒤에 스리랑카가 빚을 갚지 못하자 진짜 조폭들 99년간 한국 이용권을 넘겨받았다. 이거 완전히 사채업자인데 진짜. 완전히 사채업자인데. 응? 국가가 사채업자네. 중국은. 국가가 사채업자입니다. 국가가 조폭이고요. 국가가 사채업자입니다. 대박입니다. 진짜. 그리고 중국은 이곳을 군사기지로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여러분, 스리랑카가요. 아시다시피 여기 인도 밑에 점처럼 찍혀있는 여기가 바로 스리랑카입니다. 중국이 건설하고 있는 1대1로상에 있는 국가입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딱 봐도 이 부동산 전문가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딱 보면 이게 군사기지 들어오면 딱 좋겠네. 입지가 좋아. 입지가 좋아. 딱 군사기지가 들어올 입지야. 뿐만 아니라 중국은 지난 10여 년간 남태평양 소국 바투아누에 이 나라의 국내 총 생산 GDP의 35%에 달하는 2억 7천만 달러의 자금을 빌려줬고 최근에 이곳에 군사기지를 건설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또한 파푸아 뉴기니, 통가 등에도 거점을 마련했다. 거점이라는 것은요. 군사기지 거점을 얘기하는 것이죠. 진짜 발음도 잘한데. 파푸아 뉴기니 생전 처음 발음해보는 나라 이름이야.
자, 이렇게 있습니다. 파푸아뉴기니가 바로 여기 호주 위에 있고요. 그리고 바투아누가 여기 있습니다. 호주 옆에 있죠. 통가도 바로 호주 옆에 있습니다. 자, 그리고 스리랑카는 인도에 있죠. 중국이 이렇게 듣보잡 소금의 영세 국가들에다가 빛을 확 떠안겨가지고 나중에 야 군사 기지 내놔 이렇게 하는 목적은 미국이 구사하고 있는 인도태평양 방어 라인에 도전하기 위해서 군사 전략적인 목적을 갖고 이런 짓을 한다라는 사실을 이 지도를 통해서 우리가 한눈에 알아볼 수 있습니다. 멜컴 텀블 호주 총리는 태평양 섬나라들과 우리 이웃에 외국의 군사기지를 설치하는 것은 아주 중대한, 안보상 중대한 문제라고 우려를 했다. 당연하죠. 그리고 중국은 아프리카에도 진출해서 지부티에 상업용 항구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여러분, 중국은요, 겉으로 보기에 민간 기업이라든가 민간 외교적인 활동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중국에는요, 민간 기업은 하나도 없다. 민간 외교 활동도 하나도 없다. 결국은 이 상업용이라는 말로 포장되어 있지만 결국은요, 이 꼴로 군사 전략 목적이다. 얘네들은 다 군사 전략 목적입니다. 상업용 없습니다. 공산주의 체제 국가에서 상업이 어디 있습니까? 자, 그리고 지부티에 미국과 중국이 군사기지를 보유하고 있는데 미군 항공기가 이달 초 중국 소행으로 의심되는 레이저 공격을 당하기도 했다. 거 봐요. 중국은요, 저런 듣보잡 국가들에게 투자라는 명목으로 돈을 빌려주고 군사기지를 건설하고 있는데 그 목적이 바로 미국의 패권에 도전하기 위한 것이다라는 사실을 또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자, 지부티가 바로 아프리카 이쪽에 여기 있습니다. 수에즈 운하를 지나서 유럽까지 연결되는 아주 주요한 무역 루트 중에 하나죠. 명목으로 쏟아부은 돈이 얼마다? 우리나라 1년 예산 430조 1년 예산을 20년간 쓸 수 있는 그런 어마어마한 돈을 이 1대1로 상에다가 퍼부었다. 그런데 다행히도 성공한 건 한 개도 없습니다. 여기 이렇게 중국의 쿤밍에서 이렇게 내려가는 철도 사업이 하나 있는데요. 이거 여기 라오스에서 막혔습니다. 라오스에서 막혔고요. 그 다음에 이쪽으로 이 카자흐스탄을 통해서 가는 그 원유 수송로, 이것도 카자흐스탄 이쪽에서 막혔죠. 카자흐스탄이 협조를 잘 안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이렇게 지나가는 이란, 시리아 지나가는 이 1대1로도 이란, 시리아, 이스라엘한테 맨날 폭격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안 됩니다. 다 막혔습니다. 중국 돈을 먹다가 자기 처자식, 장기 이런 것까지 다 털리게 된 대표적인 국가가 하나 있습니다. 거기가 어디냐면요. 여러분 휴양지로 파라다이스로 알고 있는 바로 여기쯤에 있는 몰디브입니다. 몰디브. 자, 이 몰디브도 중국이 추진하고 있는 해상무역로 상에 있는 아주 중요한 그 거점 지역 중에 하나가 되겠죠. 이 몰디브가 지성천국인 몰디브가 뭐 어쨌는데 이렇게 됐습니다. 몰디브 중국에 먹혔다. 외채 70% 이상이 중국에 잡혀 주권, 독립 침해 우려가 있다. 자, 이 기사가요. 뭐 아주 옛날에 나온 기사도 아닙니다. 2018년도 1월 29일 날 나온 기사입니다. 관광대국 몰디브가 중국의 경제적 의존도를 높여감에 따라 몰디브의 주권과 독립성이 침해를 받을 우려가 커지고 있다. 중국이 몰디브 주변에다가 군사기지를 건설할 가능성이 커졌다. 중국은 이미 동아프리카 지부티에 첫 해군 기지를 가동하며 인도양에 군사적 진출을 하고 있어
몰디브에 대해서도 중국의 군사기지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중국이 몰디브의 가장 큰 대출 기관이다며 몰디브의 중국에 대한 비치에 걱정스러운 속도로 급증하고 있다. 그리고 시진핑과 몰디브 대통령이 베이징에서 만나서 이 FTA를 체결하는 것을 넘어서서 해상 무역로 건설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이미 몰디브 외채의 70% 이상이 중국에 잡혀 있고 몰디브의 주권 독립이 해치게 될 것이다. 참 기가 막힌 내용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대외 부채가 심각한 수준에 도달하게 되면 중국의 섬을 판매하는 방법이 정부를 위한 유일한 선택지가 될 것이다. 몰디브 땅덩어리가 어디 얼마나 코딱지만 하지 않습니까? 코딱지보다도 작을걸요? 중국의 팔 땅이 어디 있다고. 진짜 웃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이렇게 안쓰럽고 웃긴지 모르겠습니다. 특히 몰디브뿐만이 아니라 지난해 스리랑카가 중국의 부채를 다 갚지 못해서 남부에 있는 한반도타 항구 운영권을 진짜 한 30년도 아니고 99년 동안 임대해 주기로 하면서 거의 그냥 뺏어간 거죠. 인도양을 거점으로 하는 중국의 군사기지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 몰디브의 한 저널리스트는요, 우리는 주권을 잃게 될 것이다. 압돌라 대통령의 정책, 그러니까 지금 현재 몰디브 대통령입니다. 몰디브 대통령의 정책을 멈출 사람이 없다며 이대로라면 중국이 말리부 주변에 1200개의 섬에 군사기지를 짓게 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달 2018년도 2월 달 나온 기사입니다. 몰디브가 빚이 많아서 중국의 영토 한량 불가피하다. 야, 중국은 국가가 아니야. 사채업자지. 완전히 조폭 사채업자야. 진짜. 어디 뜯어먹을 데 있다고. 몰디브 같은 이런 약소 국가가 어디 뜯어먹을 데가 있다고. 여러분, 이런 걸 보고 한마디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안습. 안구에 습기가 찬다. 유유. 참 슬픈 현실입니다. 우픈 현실입니다. 우픈 현실. 보십시오, 여러분. 몰디브가 중국에 진 채무가 2019년도에는 몰디브 영토 중 일부를 할양해야 할 위기에 놓였다. 그리고 금리가 12% 이상이어서 세입이 월 1억 달러에 불과한 몰디브로서는 상환이 불가능하다. 중국이 고리대금업을 하고 있어. 고리대금업을 하고 있어. 이런 불쌍한 영세 국가한테 가서 삥 뜯고 있어요, 지금. 그럼 그렇지. 아주 기대를 저버리지 않습니다. 진짜 기대를 저버리지 않아요, 중국. 진짜로. 또 중국은 이미 16개 이상의 몰디브 섬을 이미 사들였다. 채무 상환이 시작되고 제때 갚지 못하면 중국은 섬과 인프라 운영회사 주식을 요구하는 방법으로 몰디브 자체를 탈취할 것. 남의 나라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남의 나라 일이 아닙니다. 자, 여러분. 대통령이 친중을 하면 그 나라는 어떻게 된다? 영토를 뺏긴다. 영토를 뺏긴다. 여러분, 몰디브의 사례 있습니다. 여기 몰디브의 사례. 자, 우리가 앞서서 봤었던 왕서방의 두 얼굴이라는 막장 드라마의 결론입니다. 처음엔
천사 같은 얼굴을 하고 다가와서 야, 니네 먹고 살기 힘들지? 내가 좀 보태줄게. 이러면서 돈을 빌려주죠. 편하게 써, 편하게. 그러면서 돈을 빌려줬다가 갑자기 나타나서 야, 나도 좀 급한 일이 생겨서 그 돈 빨리 갚아야 될 것 같은데? 뭐? 갚기 힘들다고? 나도 지금 급해서 그러는데 안 되겠네. 하면서 그럼 집문서라도 좀 줄래? 땅 문서라도 줄래? 아니면 처자식이라도? 이러면서 하나하나 야금야금 가져가는 이 조폭 사채업자의 두 얼굴. 바로 그게 우리가 알아야 될 바로 중국 공산당의 두 얼굴이다. 문재인이 중국을 높은 산봉우리라고 했죠. 강한 대국이고 우리는 소국이다. 그리고 박원순은 중국의 엉덩이에 찰싹 달라붙어가는 우리 대한민국은 파리 같은 존재다. 이렇게 말을 했죠. 나는 싫습니다. 저런 조폭, 사채업자 같은 저런 중국하군요. 말도 섞기 싫습니다. 저는. 중국의 똥냄새 나는 궁뎅이에 찰싹 달라붙어 가려면 니들이나 달라붙어 가세요. 국민들은 좀 데리고 가지 마세요. 나는 절대 반댈세. 자, 오늘의 대막장 스토리 왕서방의 두 얼굴.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